113조 3,340억 원. 대한민국 방산수주잔고가 이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SIPRI 기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하늘의 독침 KF-21에 환호하셨죠? 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깊은 바다, 마하 10으로 수면을 가르는 존재, 바다의 유령, 현무 7.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미사일 하나가 113조 경제 신화에 숨겨진 엔진이고 동시에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압도적인 숫자 뒤에는 한국이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모르면 113조라는 숫자의 진짜 무게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약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상입니다. 2025년 이후 초정밀 정찰 위성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상도 수십 센티미터 이하의 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24시간 선회합니다. 하늘에 거대한 감시탑이 세워진 겁니다. 이 감시탑의 시야 안에서 지상의 모든 군사 자산은 벌거벗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고정 미사일 기지, 이동식 발사대, 핵심 지휘소, 전부 다 보입니다.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전쟁 개시와 동시에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쏘기 전에 파괴되면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반격 능력의 완전한 상실. 현대 전쟁 억제의 핵심 논리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2차 타격 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네가 먼저 때려도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이 확신을 적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상대가 선제 공격을 감행해도 남는 게 없다는 계산을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상 자산이 전부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억제력이 증발합니다. 적은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었습니다. 해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다. 바다는 그 거대한 감시탑의 시선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유일한 그림자 영역입니다. 수심 수백 미터 아래를 이동하는 잠수함은 위성으로 포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면 위를 고속 기동하는 수십 척의 구축함 역시 광활한 해역에 분산 배치되면 실시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시탑이 아무리 높아도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가 바로 그곳입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논리 위에 해양 유령 전략을 공식 발표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를 바다 위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 구축함에 탑재하고 보이지 않는 암살자 잠수함에 은닉합니다. 지상에서 절대 확보할 수 없었던 생존성을 바다가 보장합니다. 본토가 초토화되더라도 바다 깊은 곳에 살아남은 전력이 반드시 보복한다. 이 확신 하나가 적의 모든 계산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바다라는 해답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에서 발사할 무기, 기존 미사일로는 역부족이었고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핵심 기술은 미국조차 넘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벽, 발사관입니다.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는 미국산 MK-41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칼을 벼려놓고 칼집이 남의 것이니 칼집 크기에 맞춰 칼을 깎아야 하는 상황. 미사일의 사거리, 탄도 중량, 속도, 모든 성능이 발사관이라는 남의 그릇에 종섭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술 종속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릇 자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2. 이 발사관은 기존 MK-41 대비 면적이 180% 넓고 길이가 20% 이상 깁니다. 단순한 스펙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관에 맞추지 않습니다. 발사관을 미사일에 맞춥니다. 이 패러다임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KDX-3 배치 2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24개의 KVLS-2셀. 워존과 네이버 뉴스 분석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ny Cell, Any Missile, 어떤 셀이든 어떤 미사일이든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현무7 같은 초대형 미사일도 문제없이 탑재됩니다. 족쇄가 풀린 겁니다. 미국이 넘겨주지 않았던 기술을 한국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고 직접 넘어섰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자립으로 이 전환이 만들어낸 첫 번째 플랫폼이 바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수만 톤의 이지스 구축함이 광활한 바다 위를 기동하면서 원하는 순간에 초대형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태. 위성이 아무리 정밀해도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는 함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의 요새는 결정적 약점을 가집니다. 존재 자체가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 보이지 않는 암살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구축함은 강력하지만 레이더에 잡히고 위성 사진에 찍힙니다. 잠수함은 다릅니다. 바다 아래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심해에서 조용히 반격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의 최신 버전, 배치 2 모델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수직 발사관 10기 탑재.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비핵 보유국입니다.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 SLBM은 전통적으로 핵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전부 핵 추진 잠수함으로 운영합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 없이 디젤 잠수함으로 이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국방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한국이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2개의 플랫폼이 완성됐습니다. 수면 위에서 기동하는 움직이는 요새 정조대왕급,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 도산 안창호급. 적이 찾을 수 없고 찾더라도 동시에 제거할 수 없는 이중 보복 체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활을 만들어도 화살이 빗나가면 소용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 위에 올릴 무기가 평범하다면 그건 비싼 빈 상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모든 미사일 방어 개념을 무력화시킬 그 화살. 현무7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무5와 현무7을 혼동합니다.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현무5가 지하 벙커를 관통하는 묵직한 철퇴라면 현무7은 모든 방패를 꿰뚫는 빛의 화살입니다.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화살 앞에서 기존 방어 체계는 왜 무력해지는 걸까요? 현무7의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음속의 10배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베이징까지 5분. 적의 레이더 스크린에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분석하고 보고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고 방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통상 수십 초에서 수분이 걸립니다. 현무7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응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궤적이 단순하다면 슈퍼컴퓨터는 어떻게든 요격 지점을 계산해낼 겁니다. 현무7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현무7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지 않습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수면 위의 돌처럼 불규칙하게 튕깁니다. 전문용어로 풀업 기동. 물수제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돌이 수면에 닿았다 튀고 다시 닿았다 튕기는데 다음에 어디로 튈지 던진 사람조차 모릅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은 단 하나의 포물선 궤도를 예측해 요격 지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무7은 수십 개의 예측 불가능한 궤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슈퍼컴퓨터가 첫 번째 궤적을 계산하는 그
1초 사이에 미사일은 이미 여러 차례 변칙 기동을 끝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포물선을 전제로 설계된 방어체계 앞에 포물선이 단인 물체가 날아옵니다. 계산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석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적이 현무7을 볼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현무7이 마하 10으로 대기를 가르면 기체 표면에 극초음속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주변 공기를 이온화시켜 기체 전체를 플라즈마 구름으로 감쌉니다. 이 플라즈마 구름이 레이더파를 흡수합니다. 적의 레이더 화면에서 현무7은 그냥 사라집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스텔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기능이 아닙니다. 마하 10이라는 속도가 만들어낸 물리 법칙 그 자체입니다. 결국 현무7을 막으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탐지해야 하고, 불규칙하게 튀는 궤적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야 하며, 마하 10의 속도를 따라잡는 요격체를 발사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요. 너무 빨라서 대응할 시간이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예측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아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무기.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7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술이 군사적 위력에서 끝났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현무7이 장착된 플랫폼들이 현실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113조 3,340억 원. 한국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술적 우위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상, 주변 강대국의 핵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위력입니다. 현무7이 해상 플랫폼에 올라간 순간 대한민국의 전략적 카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상 발사대는 좌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바다 위의 구축함, 바다 아래의 잠수함은 다릅니다. 발사 위치 자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무제한의 사거리가 결합되면 이건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전략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하나를 짚겠습니다. 플랫폼 플러스 무기, 번들 판매입니다. 배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배 위에서 전략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파는 겁니다. 차를 살 때 차체만 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까지 묶어서 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한국은 이 게임의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무7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전략 무기, 그것을 완벽하게 투사할 수 있는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을 패키지로 정치적 제약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됩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1조 13조 3,340억 원 기억하시죠? 경인방송 2026년 4월 보도 기준 K방산 수주 잔고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핵심이 바로 번들 판매 구조에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잠수함 분야 수주액만 12조 원을 넘습니다. 이 12조 원은 단순히 선체를 파는 계약이 아닙니다. 전략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통합전투 시스템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에 가능한 규모입니다. 경쟁국들이 미사일 따로, 플랫폼 따로 납품하는 낡은 방식을 고수할 때 한국은 처음부터 무기와 플랫폼을 통합 설계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선 통합 비용과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연속으로 이기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이미 계약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이블 뉴스와 로이터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KSS-3 잠수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KSS-3 배치2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필리핀 역시 한국 함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산 플랫폼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무급 전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 전체를 손에 넣겠다는 것. 배 한 척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사는 건 전략적 억제력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최첨단 무기 기술인 현무7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경쟁력이 올라간 플랫폼이 수출 계약을 폭증시킵니다. 수출이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익이 다시 국방 기술에 재투자됩니다. 강력한 안보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다시 안보를 강화하는 구조. 지금 대한민국 방산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엔진입니다. 마하10의 기술이 113조의 경제적 가치로 다시 더 강한 안보로 이어지는 순환. 기술이 방어를 넘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 성장, 방산 수출 증가, 안보 강화. 거시적으로는 분명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113조 원의 수주 잔고가 내 월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를 직접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 거대한 안보 경제 선순환이 여러분 개인의 자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은 두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방패막,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 안정판. 먼저 단기적 방패막입니다.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무7 같은 독보적 기술이 존재하면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경쟁력이 올라가면 수주가 늘고, 수주가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장주 논리와 같습니다. 진짜 힘은 그 다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주식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대부분의 자산은 하락합니다. IT주, 소비재주, 심지어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국채마저 가격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방산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위기 자체가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현재 추세를 결합한 분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CNBC와 서울경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주요 K 방산주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K 디펜스 ETF는 연간 수익률 139%를 기록했습니다. 139%. 다른 섹터가 무너지는 동안 방산 섹터 하나가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상쇄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위험 해지의 본질입니다. 방산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당신의 전체 자산 하락폭을 줄여주는 보험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현무7 같은 기술 우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무기 구매자들은 가격보다 성능과 신뢰도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의 수요가 집중되는 겁니다. 기술이 독보적일수록 글로벌 수준은 늘어나고 기업 실적은 탄탄해지고 위기시 주가 방어력은 더 강해집니다. 국가의 기술력이 곧 당신의 포트폴리오 방어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기적 자산 가치 안정판입니다. 시야를 5년, 10년 단위로 넓혀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화가 유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최대인 3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방산 기술 리더십이 국가 경제의 지정학적 안정성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 작동합니다.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면 원화 가치가 안정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안정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든든하게 받쳐집니다. 이 연쇄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방산 기술 우위에서 시작해서
수출 증가, 외화 유입, 환율 안정, 물가 안정, 그리고 자산 가치 방어까지 하나의 선순환이 당신의 자산 밑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 방패와 장기적 안정판. 이 둘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산주가 지정학적 위기에서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막아주고,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이 국가 경제의 체력을 강화해서 당신의 실물 자산 가치를 지탱합니다. 국가의 기술적 우위, 이것이 곧 당신 자산의 금융 방패입니다. 내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해한 이 프레임워크는 막연한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당신은 이제 불안 앞에서 막막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안보 금융 선순환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방산주를 이미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지, 아니면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롭게 고려하게 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기술의 힘, 전략의 힘, 경제의 힘, 금융의 힘.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국가의 기술 역량이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 방패로 작동한다. 이 결론의 실체를 가까운 미래의 시나리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해, 수심 수백 미터.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소리 없이 발사심도로 올라옵니다. 같은 시각 서해 한복판,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수직 발사관이 열립니다. 발사, 현무 7으로 명명될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솟구칩니다. 동해에서 한 발, 서해에서 한 발, 순식간에 마하5를 돌파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속도, 적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미사일은 불규칙 기동에 돌입합니다. 꺾이고 솟고 다시 낮아집니다.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에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허공을 찌릅니다. 발사 후 단 몇 분, 목표물은 정밀하게 무력화됩니다. 적에게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디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막을 수도 없다면 적은 도발이라는 선택지를 계산해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억제력의 실체입니다. 이 억제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상발사대의 취약성이라는 근본적 위협이 우리를 바다라는 보이지 않는 생존 플랫폼으로 이끌었고, 그 압도적 기술력이 113조 원을 넘는 수주잔고로 증명되면서 마침내 국가적 힘이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방패로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전환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고 해상 실전 배치까지 완료하는 나라. 퍼스트 무버.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현실적 도전은 남아 있습니다. 높은 단가는 초소형 정찰 위성망을 활용한 비용 효율화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고, 잠수함 통신 보안은 차세대 전술 데이터 링크 개발로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진짜 힘은 문제를 직시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에 있습니다. 그것이 퍼스트 무버의 조건입니다.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여러분의 경제적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 관점이 새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K방산의 힘이 개인의 자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앞으로도 계속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정은 계속됩니다.